송경희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아유, 이 송경희 선생님은 오늘 처음 참여를 하시죠? 예. 제가 예 하고 있는 그 대학원 수업에 또 참여하시고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데 아 또 송년회 신청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니 님. 아이고, 또 멀리 울산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지했었던 대로 오늘 이영광 시인의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산문집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책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 문제의식, 다른 주제로 쓰여졌지만 한 시인이 이 하나의 시적 영감, 높은 형태의 시적 영감을 가지고 있는 한 작가가 어떻게 시를 바라보고 있고 시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 시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작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음 서로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지, 이게 단순히 시 창작에 대한 얘기, 문학 창작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깊은 주제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 전체의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를 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챕터 10개 정도의, 10 개에서 뭐 한 15개 정도의 챕터를 오늘 여러분하고 다뤄보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좀 삼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 산문집을 차근차근히 시간 내서 읽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읽어 보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런 어떤 관점이 굉장히 큰 가이드가 될 것이고, 또 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제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 시라고 하는 거, 시의 가장 어떤 첨단의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 문학의 가장 첨단의 형태가 이 시라고 하는 것인데,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그런 시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또 이거 심지어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문학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봤었던 문학 교과서 수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문학에 대한 이해, 시에 대한 이해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관점을 완전히 좀 넘어서는 예 그런 얘기를 이 짧은 시간 한 2 시간 동안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이본맨씨 클럽은 정말 함께 하신 분들, 이 클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득템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단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해 보지 못하고 또 그런 작가를 우리가 만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작가가 쓴 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집이 아니라 산문을 오늘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저희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시를 몇 편 제가 읽어 드리고 이 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거거든요, 시도. 근데 시집 자체를 그냥 선택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라고 하는 건 글은 짧아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시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 관련된 제가 수업을 개설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뉴스쿨 채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온라인 강의를 공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주 저의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직업적 아이덴티티의 핵심이 이 문학 비평인데, 문학 비평에 관련된 수업을 한 번도 개설을 해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특히 제가 이제 개설하고 싶은 것은 한국 시거든요. 지금 한국의 작가들이 전 세계에서 시를 가장 잘 써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한국 시가 지금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그 한국 시의 첨단의 그 지도를, 지금 현재 한국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1 세기 한국 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책을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올여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게 문체부거든요. 거기에서 이 책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제가 기금도 이제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출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업 같은 거 개설하고 하면은 '아 이 시를 내가 뭐 이렇게 저걸 뭐 공부하고 읽어볼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문학 전공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 가지고 시 수업을 개설해도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차일파일 좀 미뤄뒀는데 내년 2026 년에는 제가 예 정말 엄청난 한국의 시들 이 작가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이보메이시 클럽에 이거를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은 이 작가가 이영광이라는 작가인데 1965 년생이시거든요. 예. 근데 인제 뭐 저하고는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한 어떤 관계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물론 어 많은 시 작가들이 이분을 존경해요. 예. 작가들이 존경하는 작가. 그런 작가도 있거든요. 예. 제가 한국 시에 제가 한석준의 문화시대 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3 주에 한 번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를 소개하면서 내가 노벨상 위원회 문학상 노벨 문학상 추천위원회 한국 추천자라고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작가 아 한 3 사람 중에 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석준 아나운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그런 작가가 쓴 시에 대한 생각, 문학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 이 작가의 산문집에 대한 거를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해 보면서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앞부분에 한 10개 내외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얘기가 어 어떻게 보면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 이런 데에서 한 2년 동안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제가 한 2 시간 동안 얘기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그런 작가 창작 수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다 지금 제 앞에 시집을 되게 많이 좀 갖다 놨는데 오늘 여기에서 산문을 읽으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시를 한 편 한 편씩 좀 읽어 드릴 시들도 좀 있어요. 그런 시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좀 찾아보시고 그 덕분에 이렇게 시집을 한번 사 보는 이런 어떤 경험. 책의 종류가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예. 우리를 죽여주는 그런 문장이 들어있는 우리를 죽여주는 그런 시집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이 시집은 있잖아요. 시는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는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과 상식을 가장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런 지식과 정보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화시키는 예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에너지거든요. 예. 이 인간의 수준이 이런 문장들 이런 생각을 접한 사람들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준이 비슷해 보여도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예. 산문집을 딱 구성을 했는데 이 차례 어떻게 앞에 산문집 어떤 차례로 이렇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작가가 여기다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한 이 산문집의 첫 번째 글이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자 읽어 볼게요. "사랑을 해 보기나 하고 이런 시를 썼는가? 돈을 벌어나 보고 그런 글을 썼는가?" 어떤 자리에 가면 시인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 뭐 연애도 안 해 보고 이런 시를 써?"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너 돈도 벌어보지 못했으면서 그런 글을 써? 네가 돈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돈 벌어 봤어? 너 그렇게 가난한데 네가 돈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죠. 사랑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의 사랑 이야기. 제가 뭐를 경험을 해 보지 않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돈도 벌어 본 적이 없고 혹은 돈을 벌어 보려고 해도 돈을 벌어 볼 능력이 없어 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없었던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돈도 벌어 본 적 없는 주제에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의 그 전제로 내세우는 게 경험이잖아요, 경험. 음 뭔가를 경험해 봤다.
우리가 저도 인제 이런 문학 수업을 원래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시민사회로 나온 다음에는 제가 문학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 가지고 문학 수업을 많이 개설해 보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문학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듣는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을 들어요. 교양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전문적으로 작가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학교에 가서 그런 학과에 수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뭐 소설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자, 저번에 한석준 아나운서하고 작가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경험을 많이 하면 역시 글을 잘 쓰는 건가요?"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험이라고 그때 제가 아나운서에 대해서 답한 건 뭐냐면 경험은 아 바탕은 되지만 경험 자체가 그대로 문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을 관통해서 경험을 뚫고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전복시키고 경험을 넘어서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을 해 보고 이런 시를 쓰냐 돈을 벌어 보고서 그런 글을 썼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중시 여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런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에요. 예. 이런 상식적 사고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냐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의 무능력 또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도 사랑의 한 경험이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돈을 벌 수 없는 무능력 또 돈을 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것도 "돈을 버는 경험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한 말이죠. 사랑할 수 없음도 사랑의 경험이고 돈 벌지 못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경험의 일종이다.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의 무능력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있을 수 있고 사랑의 경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경험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연애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뼈저리게 사랑의 경험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돈을 벌 수 없을 때, 돈을 버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할 때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가난의 경험이 가장 열심히 돈을 버는 경험이고 돈에 대해서 예 강박하고 있는 그런 경험일 수 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좋은 글쓰기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예. 저는 알게 모르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산문적 문장으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을 가장 많 돈을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돈에 올인하고 돈에 몰두한 사람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재벌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재벌집 아들이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서 돈이란 무엇인가? 이 돈이란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인가? 돈을 가지고 진정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돈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연애를 하기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 무슨 앱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점잖게 생긴, 예,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나이 많이 먹은 지인인데 점잖게 생긴 분인데, 점잖은 분인데 실제로 그분도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많이 봤다고 그러대요. 연애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만남을 많이 가져 봤대요. 되게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정말 손쉬워진 세상이죠. 자, 이렇게 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걸 하는 그런 계기가 손쉬워진 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잘 아나요? 그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많이 미팅하고 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연애의 본질에 대해서, 나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연애라고 하는 거와 사랑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세상이 아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해지고, 어 또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만남은 쉽지만 사랑이라는 경험 자체는 원하지 않는,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 한병철 선생이 쓴, 피로사회를 쓴 한병철 선생이 있죠. 예. 아주 중요한 이 문명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하는 책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얇은데 어려운 책 중에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곳곳에 널린 것이 연애지만 에로스는 종말, 사랑은 종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문명론적인 진단이거든요. 자, 다시 이 얘기로 넘어가면 사랑의 무능력, 그리고 사랑의 무능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또 내가 가진 어떤 무능력에 의해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세상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예, 연애의 기준, 결혼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애를 하고 싶고 누군가 너무나 사랑하고 싶지만 자기에게, 예,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기준에,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연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연애하고 싶지 못하지만 연애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물질적 조건도 있고 신체적 조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갈망이 없을까요? 아주 옛날 소설 중에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이 아시죠? 예. 자, 이 비사감이 아주 엄격한 도덕주의자예요. 그래서 어 기숙사에 사감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 그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오는 남학생들의 연애 편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압수해서 전해 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아주 엄격한 그런 사감으로 그 유명한 그런 사람이어 가지고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 기숙사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봤더니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한편은 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떻게 이 우리 지금 여학생 기숙사인데 남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나? 문을 열어 봤더니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잖아요. 예. 그 사감 선생님이, 그 엄격한 사감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압수했던 그 연애 편지를 뜯어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1인 2 역으로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를 서로 그냥 바꿔 가면서 연극을 하듯이, 예, 그 어떤 연애의 장면을, 예, 사랑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예, 낭독하고 상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 3 명의 여학생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여학생이 그럽니다. "어우 정말 너무 이상한 일 아니야?" 두 번째 여학생이 완전히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에고 불쌍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에고 불쌍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국어 교과서를 배울 때 국어 교과서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현진건의 그 비사감과 러브레터에서 이 소설을 비사감을 풍자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비사감의 그 허위 의식, 위선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가는 비사감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지금 수능에서도 엊그제 지난주에 수능 끝났잖아요. 거기에서도 비사감 같은 이런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의 허위 의식을 비판하는 풍자 소설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작가의 진짜 창작의 진짜 동기는
비사감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비사감도 사랑받고 싶은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있죠? 예. 그걸 보여주려고 이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있잖아요. 물론 근데 풍자 문학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작품이 그렇게 좋은 작품이 되기가 어려워요. 설령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인간의 위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간의 위선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상처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저 비사감이다. 비사감이 나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동류의 어떤 인간 의식,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 연민하는 거, 어 이해하는 거,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연애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비사감. 그의 인격적인 어떤 그 모순 같은 것들도 비사감이긴 있고 현진건의 그 소설을 보면 비사감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묘사가 너무너무 이 비사감을 너무너무 그 못생기게 묘사를 했어요. 어떤 너무너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사랑받고 주목받고 그죠?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는 어디에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묘사하고 비사감을 사실은 비사감의 그 허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사실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이 지금 이영광 시인이 이 산문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랑할 수 없음도 사랑의 경험이고 돈 벌지 못함도 돈 벌매 경험이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서 이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문학에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건 쪼끔 예 문학과 철학에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거는 쪼끔 관점이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경험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자, 문학에서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자 이미 이 작가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존중할 만한 것이지만 이 경험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잘 봐야 되냐면은 어 제가 어 시인이 되기 위해서 어 들어온 작가 지망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학교, 그런 학과에서 수업을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수업을 했어요. 최근에 무슨 그 뭐 이력서 뭔가 또 정리할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제가 뭐 다니는 학교가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창작 수업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좋은 시를 쓰려고 하면 무엇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를 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절대 속담을 인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속담. 네. 여러분 속담이라는 게 뭐예요? 속담은 경험의 세계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경험의 세계잖아요. 그죠? 예.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토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내세우면 이거 라떼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경험해 봤는데" 예? "내가 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후배하고 선배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꼰대가 되는 첫 번째 길이 뭐예요? 라떼라면이잖아요.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경험도
세상의 경험의 일부에 불과해요, 자기가 겪은 경험이. 근데 그 경험이 모든 보편적인 경험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생활의 스킬, 기술을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활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사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삶이 꼭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돈 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들 벌게 되면서 희생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진실도 있고, 이 세상의 진리나 정의,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예수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문학은 의심한다. 자,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7 세기에 철학자 중에서 이 근대 세계를 연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를 이렇게 열어요. 그걸 열면서 어떻게 여냐면은 신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의 매뉴얼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정신의 매뉴얼, 이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신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이 논문을 써요. 자, 그리고 데카르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성찰이라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문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책들에서 이 데카르트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거,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직접 경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했던 것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 견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지식으로서의 어떤 비교적 엄밀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지식의 목록과 같은 책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검토하면서 그 경험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혹은 이 경험에 허점은 없는 것인가? 혹은 이 경험이 허위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꼼꼼하게 관찰한 방법을 제시한 거.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에 대한 서설, 이런 책이거든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천지창조에 따라 가지고 천지창조를 흉내내 가지고 응? 첫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6일 동안 데카르트가 하루하루 이제 그 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옳다고 얘기했던,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의 지식들의 목록을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반성적인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검토해 봤더니 세상에 믿을 만한 경험의 지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놀랍죠. 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거 가지고 한 챕터 가지고 한 강의도 할 수 있고 한 학기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자, 그 사이에 팩트플리스도 오셨고 이현복 님도 오셨습니다. 또 안경이 좀 이제 안 보이게 됐는지 눈이 나빠진 건지 오페리아 님도 아까 오셨고요. 우 우 웃브로사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까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 참 폐부를 찌르는 얘기입니다, 진짜. 아 인생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중학교 이 이영광 선배님의 이런 어떤 그 이제 산문집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느껴요. 황현 선생님 같은 산문집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글을 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삶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 있었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또 열정도 있고 막 정념도 있고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정됐을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똑같이 비슷한 잘못과 실수, 죄를 저도 반복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약간의 그 정도는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실수를 우리가 반복했을 때 그 실수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예 조금은 그 상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거, 내면의 힘 같은 거 있잖아요.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장으로 가면은 힐링과 고통. 자, 이 책에서 시를 읽는 것의 효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상투적인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 중에서 힐 시를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관점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 좀 다른 시의 효능감에 대한 다른 관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글들이 이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힐링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뒤에 있는 얘기들도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예. 직접 경험 우리 캐시님 직접 경험도 중요하고 간접 경험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만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세상의 상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예 그런 예 관점? 예. 반상식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이라고 할까요? 상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도 어 이 삶의 진실의 큰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오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류를 점검하고 확실한 진실? truth죠. 예. 이 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그런 철저한 지적 태도와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철학과 과학의 그 되게 굉장히 유명한 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가 그 어떤 과학자 그런 얘기했는데 과학을 통해서 제가 그 김상옥 선생님인가요? 예 물리학자 김상옥 선생님하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부산대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할 때 제가 그분하고 어 같이 어떤 그 북 페스티벌에서 둘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김상욱의 물리 공부인가? 예 그 책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그 김상욱 교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패러독스 역설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반박하는 것이 과학적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데카르트도 그런 관점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과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이제 경험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자 다시 힐링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 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시에서 힐링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힐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아마 문학, 특히 시를 읽는 효능감, 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일반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아마 힐링일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 지쳐 있어. 근데 시를 읽으면 내가 힐링이 될 것 같아. 내가 치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에서 힐링을 구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시에서 고통을 구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려고 시집을 읽었지만 위로받으려고 했었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 하면 표면적으로 어떤 힐링을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을 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공허해. 근데 그 공허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진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감각의 측면에서 보면 진짜 수준 높은 힐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깊은 고통을 건들므로써 그 힐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있거든요. 알 땐 뭐 말 듯 하죠.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카타르시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카타르시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 비평집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페리포에티케 시에 관하여 시학이라고 번역된 그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기원전 4 세기 쓰여져 있는 작품인데 쓴 그 책인데 그 대철학자가 쓴 이야기가 지금 2,400-500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한 엄청난 직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르시스거든요. 이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카타르시스 하면은 무슨 뭐 배설의 쾌감 이렇게 그전 정도밖에 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페리포에티케, 시에 관하여 시에 대한 해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시를 해석한 책인데 그때 얘기한 그 포ie시스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비극을 뜻하는 거예요. 예. 신화 이후에 나온 최초의 문학인데 제가 그리스 비극을 계속 강의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강의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대작을 내려고 하는지 그 책을 쓰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열린 책들에서 계약을 한 지가 벌써 6-7년 됐는데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문학 이론, 어떤 직관에 의한 최초의 문학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철학자가 최초의 문학에 대한 해석을 한 책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바로 비극, 끔찍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똥을 싸듯이 배설하는 쾌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인간의 극단적인 죄와 고통을 사람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의 장면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드라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극단적인 고통 그다음에 공포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직면했을 때 그것의 직면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어떤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유와 해방감 이게 바로 힐링이에요. 예. 아마 카타르시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따뜻한 말 무슨 위로하고 이게 문학이 추구하는 힐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사들이 그런 문장들, 그런 대화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누구를 위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참 따뜻한 위로이긴 해. 근데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선 딱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돌아선 다음에 다음날 아침 딱 생각해 보면 진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위로가 있긴 하지만 그 위로가 진짜 깊이 있는 진실 예. 무엇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그런 위로가 아닌 위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위로가 되지만 위로의 효과가 짧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잠깐 그게 나에게 뭔가 도파민 같은 걸 준 거긴 하지만 그 위로의 문장과 위로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고통을 견디고 살아가 나갈 수 있는 진짜 이 마음의 근육을 주는 그런 힐링이 아닌 힐링이 많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이 교보문고 위에 붙어 있는 그런 문장 중에 진짜 진실을 직시하고 고통의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마음의 근육을 통해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장, 그런 위로를 그런 얇은 즉흥적인 위로를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거든요. 자 근데 본격 문학의 끝판왕 좋은 시 이런 시에서 이루어지는 위로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아유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힐링을 구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시에서 고통을 구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따뜻함의 막막함과 막막함의 따뜻함을 얘기를 해요. 묘한 말인데 이런 말들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어떤 문장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하고 따뜻하면서도 먹먹해. 그러니까 이거는 채워질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딱 알아듣고서 '위로받았다.' 이런 게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시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관통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관통하고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그 어떤 끔찍한 그런 어떤 장면들을 관통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삶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공포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 또 어 누군가가 겪는 어떤 고통에 그 고통이 나라고 여기는 그런 고통의 상동성이라고 할까요? 예. 고통의 등가성이라고 할까요? 어.
그 고통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위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를 제가 전문적으로 시를 비평하고 시를 뭐 한 30년 동안 읽고 거기서 글을 써온 사람이니까. 예. 시의 위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집을 만약에 서점에 가 가지고 시집을 구했는데 이 시집을 보면서 바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시집은 대체로 등급이 낮은 시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시의 위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치료의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영광 시인이 쓴 시집 초기 시집인데 제목이 아픈 천국이잖아요. 이게 아픈 천국이라는 이 묘한 모순이죠. 예. 우린 보통 죄송합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에는 예. 기쁨만 있을 것 같죠? 웃음만 있을 것 같죠? 예. 근데 아픈 천국. 천국이 아프대. 예.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을 담은 힐링이에요, 이게. 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이 아픈 천국이거든요. 아픈데 위로가 돼. 이영광 시인의 시 중에서 먹먹함과 따뜻함, 따뜻함과 먹먹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따뜻함과 막막함, 막막함과 따뜻함, 먹먹함과 막막함은 약간 뉘앙스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하죠. 그걸 보여준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픈 천국이라는 시집에 있는 사랑의 미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신 분들 개 탔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에, 1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위로의 무능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시에는 그런 가짜 힐링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인이 못돼 가지고 위로를 안 하려고 하는 못돼 가지고 못된 마음이 있어 가지고 시인은 무슨 뭐 마음이 괴팍해 가지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여유가 없다. 자, 여러분 여유라는 게 뭐예요? 여유라고 하는 건 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죠. 어유, 이제 좀 내가 좀 여유가 있어. 내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면 일상의 그 바쁨과 이 하나가 돼 버려 가지고 나 자체가 그냥 일상이 돼 버린 거야. 나 자체가 일이 돼 버린 거야. 일을 하는 사람이 일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이 되고 일이 내가 돼 버렸어. 여유가 안 생기죠. 여유라고 하는 건 이게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인이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통의 사건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고통이 있어. 그게 나의 고통이기도 하고 타인의 고통일 수도 있고 사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의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문학은 제가 늘 얘기해요. 문학은 어 저보고 "왜 그렇게 지금 그 사회적인 그런 실천에 나섰냐?" 얘기하면은 "나는 문학을 할 때부터 늘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문학이라는 건 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이런 게 아니라 문학은 인간의 고통을 다루거든요. 음. 저는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서 그 고통을 제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이 삶이 처해 있는 인간의 고통의 현실도 저한텐 동일한 고통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현실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나아가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적인 참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 방식으로 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저도 해온 거죠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해온 거 아니지만. 자, 고통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문학은 최초의 문학 작품이 생겨났을 때부터 그리스 비극이 뭐예요? 기원전 5 세기 최초의 서양에서 인간의 관심을 갖는 문학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은 고통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문학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학이 고통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요. 어 진짜, 진짜 위대한 문학 작품. 자, 위대하다고 하면 너무 우리가 쎄니까. 진짜 좋은 문학 작품
또 좋은 한 편의 시. 예 이거는요. 또 한 편의 소설. 예. 이건요. 고통당하는 어떤 대상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진짜는. 아까 여기서 보면 힐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짜 힐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작가는 그런 고통의 대상을 위로할 여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작가 자신이 고통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진짜 좋은 작품, 진짜 좋은 훌륭한 작가는 있잖아요. 고통을 대상화하지 않아요. 작가가 고통의 삶을 그냥 삽니다. 작가 자신이 그냥 고통의 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우 안 됐네.' 이렇게 위로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나 자신이 고통이 됐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있죠. 80년 5 월에 그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간 사람들은 어 트럭에 그 사람들이 실렸는데 어딘가로 실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웠거든요. 4.3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주 가 있는 제주에 중산간의 어떤 곳을 완전히 다 그냥 다 불살라 버리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산간 자체가 다 불질러 버려 가지고 군대가 와 가지고. 그러면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살아 있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상황의 현장에서는 생존자가 없는 그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작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강의 소설에서 소년이 온다에서 그 자신이 이 소설이 가장 전율할 만한 이 소설의 가장 전율할 만한 그 대목이 그 어딘가로 실려갔다가 시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산처럼 쌓여 있는 그 시체 더미를 불 지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작가는 시신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서 그 사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시신이 돼 가지고 말을 해요. 너무너무 전율할 만한 문장이 거기서 나오죠. 작가가 그 죽은 소년의 목소리가 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태워지면서 시체에서 육신과 영혼이 갈라지면서 죽은 시체가 자신의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고 몸이 막 문드러지고 거기서 불태워지면서 육체가 사그러지는 그런 장면을 그 시체가 시체를 보는 그런 시선으로 작가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가가 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아유 죽었구나. 불쌍하다.' 이럴 여유가 없다니까. 화자가 작가가 시인이 그 자체가 그냥 시체가 됐다니깐요. 그 자체가 죽음이 되고 그 자신이 고통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어요. 이게 좋은 작품에 힐링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작가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11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위로의 무능이라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위로의 무능? 자 위로의 무능이라는 게 뭐냐? 나 자체가 고통이 됐을 때는 위로할 수조차도 없는 거야. 위로라는 것도 뭔가 의지가 남을 위로를 하잖아. 근데 나 자체가 고통이 됐기 때문에 위로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시는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을 삽니다. 고통을 묘사하거나 고통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살아요, 그냥 자기 삶으로. 거기서는 누군가를 그 대상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위로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위로가 될 수가 없다니까. 위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위로의 무능이라는 역설이 발생한다니깐요. 자, 제가 그와 관련된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그게 어떤 건지. 자, 김행숙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것도 제가 한국이 내놓는 지금 21 세기에 예 세계적인 그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작가들이 근데 이제 번역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소개가 안 돼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가들 중에서는 유명한 작가예요. 예, 유명한 작가인데 예, 이 작가가 왜 어느 정도 이런 작가 뭐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제 저 같은 비평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참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위고매직 클럽에서 제가 진짜 본격적인 시의 정수, 문학의 정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평의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고 저의 해석의 하나의 그 어떤 관점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하는 건데 그 정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김행숙의 시집 에코의 초상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2014 년도에 나왔거든요. 에코의 초상에서 위로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음. 어. 자. 저녁의 감정이라는 시거든요. 전문을 읽어 드릴게요. 예,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저녁의 감정. 예. 예. 저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김행숙 시인의 에코의 초상에서 저녁의 감정이라는 시를 한번 검색하셔서 카피해 가지고 여기 한번 붙여서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녁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태양의 노래 님이 네,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것이다.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 엎드려 착하지, 착하지 하고 울먹이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계급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일어서려는데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현기증이 감정처럼 울렁여서 흐느낌이 되는 것이다. 파도는 어떻게 돌아오는가? 사람은 사라지고 검은 튜브만 돌아온 모래사장이 점점 흘려쓰는 필기체처럼 몸을 눕히면 서서히 등이 축축해지는 것이다. 눈을 감지 않으면 공중에서 굉음을 내는 것이 오늘이 첫 번째 별인 듯이 짐작되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이제 눈을 감았다고 다독이는 것이다. 그리고 2절과 같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알듯 말듯 하죠? 예. 2014 년에 나온 시지만 아직도 이 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비평가들이 다 자기들마다 주목하는 시가 다르고 시를 읽어내는 능력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제목이 저녁의 감정이잖아요. 시의 제목으로는 저녁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간대를 적어 놨지만 정작 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시를 읽는 요령이 그런 거거든요. 시를 읽으면서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이드로 삼아서 시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예. 이 시 자체만 보면 시간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양상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저녁의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해가 쨍쨍 찌다가 노을이 지고 해가 사그러들고 소멸하죠. 그리고 어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고 하는 감정, 저녁이 특히 오는 때의 감정,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때의 감정. 우리 뭐 프랑스에서는 그런 관용어가 있잖아요. 그 개와 늑대 사이라고 해 가지고 이 노을이 질 때 저녁이 딱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예 개와 늑대가 구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이성적 층위의 개라고 하는 건 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성적 층위의 어떤 그런 것과 그다음에
늑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성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면서 그런 것이 탁 바뀌어가는 전환적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얘기하기도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저녁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해가 지던 시간에서 해가 지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던 것이 죽은 것으로 가는, 활동하던 것이 적막한 것으로 가는,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바로 이런 때가 시적인 감정이 오는 때예요. 예. 시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일상인으로 살던 때에 느끼지 못했던, 또 평상인으로 우리가 일상인의 감각으로 살 때 그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 세상에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올바른 어떤 기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스탠다드가 옅어지고 완화되고 누그러지는 그런 때에 시적인 것이 찾아오거든요. 진짜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면을 벗고 진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가 느낀 그 진짜에 오는 그런 감정은 이게 이 사람한테 뭐였냐 하면 낮은 몸을 만드는 그런 감각이 이 사람한테 저녁에 오는 감정하고 일치되는 감정인 거예요. 자, 낮은 몸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자, 이해 안 되시죠? 이런 식의 표현 못 들어보셨죠? 이 김행숙이라는 작가는 한국 시의 작가 중에서 가장 전위적인 작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각만으로 살던 사람이 김행숙의 시를 보면 잘 알아듣 독해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가장 외계인스러운 작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괴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감각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포착하는 어떤 어 관찰의 어떤 순간이라든가 우리 몸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뭐 어떤 모습 같은 것들 일부분을 딱 묘사하는 거, 얼굴의 어떤 모습 같은 걸 딱 묘사하거든요. 옆모습 같은 걸 딱 묘사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사실 리얼인데. 자,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것이다. 내 몸을 낮게 만드는 그런 식의 감정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착하지, 착하지." 하고 울먹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주목하세요. 개가 엎드린 게 아니고요.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 내가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이걸 보면은 '개가 엎드렸네? 개가 엎드렸다고 생각하' 우리 머릿속에선 개가 엎드린 늘 거를 생각하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개가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가 으르렁거리는데 개 앞에 내가 엎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짐승한테 엎드린 거거든요. 너무 이상하죠? 이런 상황.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욕 중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 돼지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인간이. 내가 그렇게 가장 낮은 몸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감정이 나에게 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식의 감각이 올까요? 인간이 동물만도 동물의 밑에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동물만도 인간이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즈를 스탠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도 계급이 있는데 우주에도 계급이 있다. 그 계급 중에 생명체 중에 적어도 가장 낮은 계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 앞에 인간이 엎드렸어요. 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거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야. 엎드렸다가 일어서 하려고 하니까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워. 인간됨에 피가 부족해 가지고 어지러워. 현기증이 와. 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이 감각 자체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현기침처럼 감정이 울렁이는 이 감정이 흐느낌이 되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가 보여준 복선 암시 같은 거거든요. 메타포즈 어떤 암시죠. 파도는 어떻게 돌아오는가라고 하면서 파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연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사라지고 검은 튜브만 돌아온 모래사장.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는 2014 년도에 발표된 시거든요. 예. 저는 100% 이 시가
세월호 시대의 시라고 생각해요. 2014 년도 이 세월호 시대에 한국의 작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한국의 작가들이 머릿속에, 이 몸 자체가 엄청난 무기력과 이 비탄이 몸에 그냥 젖어 가지고 그 바다에서 죽은 그 아이들과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 세계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무기력 속에서 2014 년, 2015년 이 시간을 한국의 작가들이 보냈거든요. 그때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죄에 우리 모두가 가담하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금수만도 못하거나,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바로 위로의 무능이에요. 그 부모들 앞에 가 가지고 위로를 할 수조차 없는 거야. 우리 자체가 그냥 그 무력감 속에서 그 죄의식을 뒤집어 덮어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구를 위로의 대상으로 삼아요, 우리가? 소년이 온다의 그 한강 선생이 4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소설이 나오려면요 40 년이 넘는 세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숙고해서 그 사람이, 그 죽은 소년의 삶을 그 사람이 계속 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강 선생의 이 지금 소설가로서 이 영혼의 정신의 구조가, 그런 소설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소년이 돼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80 년에 어릴 때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초연결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함 선생님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육 운동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었던 그 좋지 못했던 그 학교에서의 그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그것 속에서 제 무의식 안에, 예, 그것이 제가 그 소년, 중고등학교 때의 소년으로서 제가 겪던 경험이, 그 고통의 경험이 그 소년이 제 안에 계속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게 사라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그런 과제가 아닌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세월호 때 마찬가지거든요. 작가들이 그 시간을 계속 산다니까. 그리고 그때 이 한국의 작가들이,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는 그 4.16 그 낭독회라는 게 있어요. 작가 낭독회. 예. 낭독회를 지금 계속 몇백 번 동안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계속 이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녁의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죄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위로의 무능입니다. 제가 창작가 비평사에서 낸 평론집에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책이 왜 제목이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냐 하면은, 이 책에 제가 맨 앞에 그 책의 서문에, 저는 인제 책을 낼 때마다 책의 서문을 그냥 서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에세이를 써요, 서문 대신. 근데 이 독립적인 에세이에 이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제, 이 제목을 달고 있는 서문을 썼거든요, 독립적 에세이를. 근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들지 못한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그에겐 밤이 된다."는 얘기를 썼거든요. 왜 잠들지 못하는가? 제가 이 평론집을 쓴 이 제목이 세월호 시대에 세월호 시대에 나왔었던 한국의 문학 작품들, 그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제가 해석한 비평집이 이 비평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게 남녀의 단순히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메타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꼭 막 기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그 욕망을 채우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에 대한 마음씀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항상 그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 세월호 시대의 작가가 그런 죄인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죽었던 존재들과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의 한 몸을 일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를 살았고요. 한강 작가가 40년 동안 어릴 때 봤었던 그 광주를 기억하면서 40년 후에 소년이 온다.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소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의 목소리로 직접 글을 쓰잖아요, 소설을. 그런 것처럼 작가라는 게 그래요. 시라는 게 그래요. 저 역시도 이런 작품들에 내가 주목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작품들과 저도 같이 살았어요. 제가 이 비평가로서 지금은 제가 인제 전업 비평가로서의 그런 시간을 좀 인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의 이런 작가들한테 되게 신뢰가 높은 비평가거든요. 지금도 제가 전업 작가로서 그걸 비평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뭐 사회로 나와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애석함을 느끼는 시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저는 이 시에 대한 이런 비평이라고 하는 게 시를 대상화해 가지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이 작가들의 정신 세계하고 이 작가들과 저는 같이 살았거든요, 이 비평을 하던 이런 시간에. 제가 이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작가, 김행숙이라는 작가, 이런 작가들의 쓰는 저런 식의 이상한 포즈 같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 이런 걸 읽어도 잘 몰라요.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비평가들이 볼 때도 알아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비평가들이 대학의 문학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의 그 직업적인 대상으로 그냥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들이 이 시를 쓰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의 상태하고 접신을 해 가지고 그 작가를 제 몸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글을 쓰기 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작가들과의 그냥 한 몸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위로의 무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위로할 여유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널 위로해. 뭐 안 됐네. 불쌍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되어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진짜 위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학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예, 깊이 닿는 존재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것만큼이나 더 깊이 닿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뒷페이지 12 페이지로 가시면 안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예, 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임윤찬 씨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거기서 언급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작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추억을 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말라고 하던 말이 내가 어려서 받은 가정 교육이고 학교의 교육이었다. 고통을 어디 쉽게 내보일 데가 없었던 것이 나의 유소년 시절이었다. 나는 우울을 감춘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서 흔해 빠진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시다운 시나 소설다운 소설은 절대로 인간과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즉 표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 없다. 좋은 문학은 늘 인간과 현실을 안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려 한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예. 엄마가 위로를 한답시고 엄마는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응? 어른들이 "아유 잘 자라야 돼." 어? 자, 작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고,
작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살아요. 예. 그리고 그런 말을 이것도 일종의 위로거든요. "아프면 안 돼. 잘 자라야 돼.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예. 이게 위로라고요 이게. 사회의 위로고 엄마의 위로고 심지어는 거기엔 진심이 있죠. 예. 그러나 내가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겐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판 아프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가 하는 얘기지만 그거는 아픈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관점에서 하는 위로거든요. 세상은 이런 형태의 위로를 많이 해요.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태의 위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또 표준과 기준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이민찬 씨가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가 이태리에 있는 그 라 레푸블리카라고 하는 그런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고국이 그립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는 한국에 가기 싫습니다."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공연이 있는 때 빼놓고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주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 가지고 "아 한국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노스텔지어적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인터뷰하던 인터뷰이건데 놀라 가지고 "아 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한국에서 지내던 학교 생활, 성장의 과정에서 강요되었던 그 지극히 엄청나게 극심했던 경쟁의 과정은 저한테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한국에 가면 그 기억이 떠올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나라 욕을 했다고 그렇게 또 나쁜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제일 먼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모자 그림이죠. 네. 근데 어린 왕자가 그린 건 모자를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이 너무 소중해 가지고 나의 보물 1호 2 호라고 명명을 붙였거든요. 근데 나의 가장 그 소중한 1호 2 호를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따위 그림 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린 화자가 그 어른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말에 내가 기가 죽었다는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나는 기가 죽었다는 그런 문장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 책 전체에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나의 가장 소중한 1 호, 2 호, 나를 나답게 표현하고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나답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시되는 세상 속에서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문법, 수학, 지리, 역사, 경제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자라 가지고 흔해 빠진 어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세상에는 잘 자란 것처럼 보이는 어른, 그죠? 그리고 사회적 어떤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른이지만 그 어른도 사실은 내면에 우울을 감춘 그러나 표면은 씩씩한 그런 흔해 빠진 환자와 같은 어른들이 득식을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높은 자살률을 갖게 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국은 우울증 사회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엄청난 적대감과 분노 예 이거에 의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 봐라.' 이런 마음으로 엄청난 그 히스테리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사는 사회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가 보여요.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하면 아픈 게 사라집니까? 그 아픈 것과 대면하고 아픈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또 아픈 것을 돌봐야 되는데, 아픈 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은폐하고 아픈 것을 억압하고, 그 아픈 것을 억압하고 은폐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아픈 것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픈 것을 회피해요. 내면이 다 골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밖은 씩씩하지만 우울을 감춘 흔해 빠진 환자 어른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좋은 시나 좋은 소설은 뭐냐? 절대로 인간과 현실을 바깥에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서 어른들이 모자를 보잖아요. 바깥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문학은 그 모자가 아니라 안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코끼리가 삼키고 있는, 예? 보아뱀이 삼키고 있는 그 코끼리. 그게 리얼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은 가짜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왜 그런 상상하냐? 괴상하네."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억압과 은폐, 예, 회피에 의해서 표면은 건강한데 속은 병든 인간들이 사는, 예, 그런 세상. 이게 작가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예. 사회마다 쪼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엄청 병든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뽕을 맞아 가지고 K 무슨 뭐 컬처, K 뭐 난리가 났는데, 그 표면에서 막 매스컴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하고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노년 자살률 세계 1위, 결혼 회피 세계 1위, 출산율 가장 저출산율 세계 1위.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생명의 진정한 어떤 현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이격된 현실. 이 케이팝이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하나의 문화 산업의 현실이죠 그거는. 문화 산업이 벌어지는, 돈 버는 현실이 있지만 인간 삶의 실제를 이루는 문화, 작가들이 보고 있는 그 리얼한 현실은 너무 이거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작가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는 사람이다. 이런 근데 작품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보여주는 뻥치한 어떤 그런 현실 있잖아요. 그 가짜 현실. 어른들이 보는 그 모자와 같은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도 이데올로기화 되어 가지고 정신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뇌가 돼 가지고 그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보면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는데 이 문학은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보게 만드는 빨간 약입니다. 예. 근데 안 본다고 해 가지고 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서도 자기를 보고 싶지 않지만 안 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병들어 있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골병이 든다니까 안에. 자, 2 시간 20 분이 지나서 제가 어 2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페이지를 보시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시인들은 흔히 시가 잘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시가 잘 안 온다고 말한다. "시가 잘 안 써져." 이렇게 시인들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시가 오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거든요 시인들은. 그게 뭐예요? "시가 안 써져." 그게 아니고 "시가 오지를 않아." 시가 내가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시인이 시를 안 쓰면 누가 시를 써요? 이상한 말이죠. 시가 그러면 시가 잘 안 온다. 시가 어디, 그러면 시가 어디 바깥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가 바깥에서 온다는 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보다도 시는 그것을 훨씬 초월한 어떤 곳에서 오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와 되게 더 이상하죠 이 얘기가. 이 얘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는 시인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영광 선배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광 선배님도 이 얘기를 좀 저하고 하시면서 그런 영감이 저하고 했던 그런 대화의 얘기가 여기에 또 많이 들어 있기도 해요. 저는 이영광 선배님의 이분이 시를 쓰는 시를 쓰는 방식을 보고서 저 나름의 어떤 시의 그 기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은 타점을 잡았는데 선배님은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비평적인 설명 방식과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시의 영감을 더 가지시면서 이 챕터를 쓰신 저하고의 많은 대화가 담겨 있는 챕터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작가가 말이죠. 여기 지금 6째 줄에 보면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야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시인에게 찾아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너무 너무 신비한 말이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야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바로 시인을 찾아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한 걸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가 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 걸 써야 돼. 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문학이 이룰 수 있는 시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한평생 들을 수 있는 문학에 대한 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진짜예요 이 얘기는. 예. 자 그럼 이게 뭐냐.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창작을 하는 그런 할 때 시를 쓰는 3 가지의 방식이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골똘히 생각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생각한 것을 옮긴다. 이게 첫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 혹은 쓰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순간이 있어. 자 세 번째 스타일. 이 세 번째 스타일이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고 희귀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스타일인데 이건 뭐냐면 먼저 쓰고 뒤에 생각한다. 재미나죠? 먼저 쓰고 뒤에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나서 쓰면 이미 늦어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써야 돼. 예. 자 먼저 쓰고 나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깥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말이죠. 이 뒤편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와 시인을 시와 시 시와 시인이 일치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처럼 시와 시인이 시인은 시처럼 살아야 된다. 시와 시인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뒤에 이 작가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인은 있잖아요. 보통 시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도 똑같은 생활인이야. 그죠? 생활인인데 생활인이지만 이 생활인의 감각 속에서 시적인 그런 감각을 얼마나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포션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늘 시인으로서만 살 수가 없죠. 그렇게만 살면은 이건 뭐 무슨 뭐 영혼으로만 살란 얘기인가요? 시인은 뭐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생활인이었던 내가 생활인의 감각으로서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적인 영감이 와요. 그 시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뭔가 멋진 말들, 아름다운 말들에 대한 영감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상투적인 어떤 감각,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상식적인 어떤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경험 속에서 그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투성을 가지고 속담처럼 라떼라면 말이야. 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투적인 감각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인간에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는 예외적인 감각이 오는 순간인데 아까 제가 몇 편 보여줬었던 그 시가 드러나는 그런 시가 쓰여지는 상황들 있죠. 저녁의 감정과 같은 그런 것이 쓰여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감각이 인간을 엄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떳떳한 인간이고 많이 배운 인간이고 내가 대법관이야. 내가 서울법대 나왔어.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는 그 개돼지처럼 보여. 내 손으로 생사 여탈권을 쥔 것처럼 응?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인간도 그런 인간에게 만약에 어떤 시적인 순간이 온다면 그 인간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적인 순간은 대체로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식의 수치와 모멸과 어떤 죄를 자기에게 보는 순간. 이 세상의 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고의 감옥, 특수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나의 눈이 시선이 겹쳐지는 그런 어떤 몸의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이 일어날 때 인간이 시를 쓰게 되는 감각을 갖게 돼요. 꼭 내가 직업적으로 시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시적인 영감과 시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정상성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 파처럼 어? 어떤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주 재단하고 판단하고 높은 어떤 수준에서 단죄하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부터 인간이 어떤 특수한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가지고 어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바로 시가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최고의 시가 이거다라고 하는 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쿨이 추구하는 바 인간이 짧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마치 길게 평생 살 것처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만영과 휘브리스 오만이 있잖아요. 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죄에 가담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로부터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적인 어떤 그런 인식과 감각. 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쪼끔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감각을 멈추게 하는 이영광 시인의 시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 멈춰 있기죠." 제가 또 이런 문장을 씁니까?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장 전력을 다해 멈춰 있기죠.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을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지하고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어 뭔가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하면 굉장한 그 전력을 다해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다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을 향해서 모두 주식을 향해서 모두 뭘 향해서 다 달려가잖아요. 예. 그걸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씩은 전부 다 가담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살죠. 예. 그걸 멈추게 하는 감각. 그런 시간. 그게 시가 오는 시간이고 시를 읽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8 페이지 마지막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얼굴의 먼 곳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어 보면은 여러분이 알 듯 말 듯 하시지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재미있는 글입니다. 원나라 시대 때 유곡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에 안면문답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주 위트 있는 글이거든요. 안면문답. 얼굴에 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옛날 사람들이 쓴 건데 재밌어요. 얼굴의 이목구비들이 각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귀가 등장하는 후반부 내용과 눈썹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쓸모를 내세우는 주제 사이에 일부 혼선이 비춰지지만 재미있는 글이다. 그러면서 자 특별한 서로 눈, 코, 귀, 입 막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서로 뽐내는 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어? 근데 서로 자기를 뽐내는데 눈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 다 각각 존재들은
눈은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코는 무슨 냄새를 맡고 입은 뭘 먹고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눈썹은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눈썹이 없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썹이 그 얘기를 듣다가 서로의 자신의 역할, 쓸모, 효용성을 얘기를 하면서 막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눈썹이 난처해져 가지고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작가가 말이죠. 이 원나라의 유곡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눈썹이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도 없는데 나만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스피를 쓴 유곡원이라는 이 작가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을 끝맺는다는 거예요. 야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이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이목구비들이 하는 자랑을 받아 보니까 나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눈썹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글을 끝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작가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야 지금 이영광이라는 이 작가가. 그리고 많은 형태의 이 작가들 또 예술가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작 내가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작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지 않지만 이런 시를 쓰는 마음을 마음속에 어떤 한켠에 두고 있는 그런 깃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긴 시간 이 밤 시간에 이게 뭐라고 이 얘기를 지금 청취하고 들어 주시는 우리 위버맨시 클럽의 그 여러분들 있죠. 뉴스쿨의 우리 독자 여러분, 동문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켠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썹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 눈썹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야. 예. 그러나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세상은 쓸모 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을 구분하고 그 쓸모 있음도 굉장히 기준이 야박하고 아주 강팍하죠. 좁고 협소해요. 즉각적으로 쓸모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예 이 세상에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져. 예? 요번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원작이 미국 작가의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작가의 X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게 원작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작가인데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가거든요. 미스테리 소설의 거장인데 이 X라고 하는 게 도끼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도끼라고 하는 게 이제 딱 잘린다 그래 가지고 해고의 그 명사, 해고를 뜻하는 그런 메타포로 그것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킥 잘렸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X가. 예. 근데 이 소설 이 원작에서는 이게 인제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하고 이 원작 사이에 약간 그 강조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예 박찬욱이라고 하는 감독은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죄의 악순환에 빠지는 그래서 그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죄와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원래 이 소설을 읽어 보게 되면 소설은 이런 죄를 짓는 개인이 이 사회로부터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경쟁자들을 다시 취직하려고 할 때 그 경쟁자들을 연쇄살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회로부터 희생됐지만 이 존재가 어떻게 사회와 똑같이 닮아가는가. 사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열심히 사는 어떤 개인을 어떤 합리화의 논리에 가지고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희생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희생자가 동일한 형태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닮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식의 시선이 이 원래 소설에는 훨씬 더 강해요, 이 근체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자기가 취직을 하려고 하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어떤 중산 계급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정도로 지금 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정도의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중간 관리 계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산 계급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살인을 계속할 때까지 할 정도로 자기 정당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이제 들여다보는 굉장히 드라이한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은 사회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직업적 정체성이 있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어? 산다라고 하는 이 이런 일종의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쓸모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먹어버려 가지고 나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잉여인간 무슨 어떤 다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숙자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린 왕자도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왜 사람들은 모자로 보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코끼리 삼킨 사물들이라는 책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석하고 한 게 있는데 왜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걸 모자로 보는가. 예. 물건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쓸모로 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예. 자 작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적인 영감 이런 게 꼭 예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작가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쓸모의 관점, 좁은 의미의 실용성의 관점에 완전히 물화가 되고 그 의식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도 저거 뭐 얼마짜리 돈 얼마 버는 사람이야? 뭐 직업이 뭐야? 쟤네 집 뭐 어디 살아? 몇 평짜리야? 이런 관점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진짜 존재의 있음 자체를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시는 존재의 있음, 그 리얼 자체를 보게 하는 눈 그런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인간의 구원도 또 진정한 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썹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좁은 의미의 쓸모, 뭘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보는 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굴의 정면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이 말과 느낌의 첨단이자 발생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뭐에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눈썹과 같은 이마와 같은 저거 어디다 쓰는 거지 눈썹과 이마. 그러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 모호한 것이 진짜 사물의 본질이고 어떤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자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그 장자의 친구가 하나 있죠. 따라다니는 친구 그 해자라고. 예 유명한 논리학자인데 실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도 그 쓸모와 실용성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너 지금 서 있는 그 발 있지? 그 발 한번 동그라미 그려 봐." 예? 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요. "야 네 동그라미 그린 거 너 거기 서 있지만 네 주변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면 그 동그라미 서 있는 그 땅이 거기 서 있을 것 같냐?" 이게 바로 눈썹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또 문학의 정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문학 작품과 오늘 만난 시간이었다고 보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이 로맨스 클럽 진행하면서 또 이 클럽 데이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내용도 그다음에 많이 올려 드리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예 그래도 이 특정한 시간에 진행하는 요 시간만큼은 정말 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예 인생 예 그냥 책 소개가 아니라 인생 강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내년에도 로맨식 클럽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오아시스 님 갑자기 아까 지혜빵빵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2 단계 그 클럽으로 또 이렇게 같이 했던 스토아 살롱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건 또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12 월에 로맨식 클럽은 제가 쓴 사물의 철학과 코끼리를 삼킨 사물들이라고 하는 그게 사물의 철학 1 권, 2 권이거든요. 예 2 개를 가지고 어 거기 나오는 예 사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다는 게 어떤 거냐. 이건 단순히 뭔가 신기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우리가 접근하는 좀 반짝이는 눈이기도 하면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인문적인 그런 시선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쾌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책 뭐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책이고 저자 직강 같은 것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하지만 특히 제가 송년회 인제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 가지고 광화문에 또 괜찮은 그런 공간을 또 이렇게 대관을 했으니까 제가 저희 클럽 거기에다가 좀 올려 놨거든요. 거기서 그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 폼에다 그것을 또 신청해 주시는 거는 그날 얼마나 몇 명이나 오시는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 이 지금 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제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메일도 모르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그걸 이렇게 자세히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범현식 클럽 또 스타살랑도 마찬가지인데 이 클럽 방을 저희가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실감나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그 공지도 좀 자주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평소에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번개를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어떤 기획도 해볼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과 직접 구체적으로 만나는 뉴스쿨이 올해 이렇게 문을 온라인에서 열었는데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떤 커뮤니티 예 생각하는 삶을 위한 진정한 어떤 커뮤니티 골프 클럽이 아니고 이런 클럽도 진짜 의미 있는 클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가 평생 학습 사회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 구글 폼에 꼭 작성을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구글 폼에 꼭 작성을 해 주시고 오픈 음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